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2017년도 제1차 경찰 채용 기출, 예, 간단하게 한번 해설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난이도가 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수험생 입장에서 지금 또 난리 났다. 인터넷 등에서는 헬 형법이다. 죽음이다. 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합니다. 저도 이번 시험 평가하기가. 수험생은 충분히 이렇게 좀 다루거나 중요하다. 게다가 재형보존주의도 박스로 안 나왔고, 개수도 게다가 문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조합형, 기억, 니은, 이렇게도 나왔는데도, 아무튼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체감 난이도는 또 다를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결론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 바꾼 것들이 있죠. 요런 거 함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되 실수하지 말고 나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는다. 이렇게 하면 또 무난히 85점 이상 충분히 준비된 수험생은 받아낼 수 있다. 또 100점 받은 수험생들도 있죠. 근데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함정이란 함정은 다 빠지고 그래서 점수가 툭툭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제 합격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노리는 그 시험에서는 또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을 틀리는 것은 억울하진 않죠.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내가 만약에 7문제 틀리면 그중에서 3, 4문제는 사실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틀림으로써 시험도 떨어질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대. 충분한 준비를 평소부터 실수하지 않는 거 잘 해 나가시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재형보존주의 적절한 것은 1번.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공익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가. 그럼 1번에서는 공개 명령입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개 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은 소급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 그 다음 2번 지문. 미부성 책임 조가 사유. 이런 것은 유리한 거죠. 소추 조건, 처벌 조가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대해서 그 범위를 제한적 유추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적용. 이것도 결국 불리한 겁니다. 이런 것은 결론,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점이 됩니다. 판례 사실관계 아시죠? 공소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불의는 형면제 사유를 줄인 거죠. 제한적 유추한 것이니까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 판례입니다. 3번 지문. 예, 이것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줄에 구약사법 44조에서 판매에 무상으로 공짜로 의약품을 주는 수요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정보존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판매는 유상, 대가를 받는 거죠. 유상계약입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판매에 공짜로 주는 수요, 이것이 포함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는 수요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함됩니다. 왜?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법 자체에서 판매, 가로하고 수요도 포함한다 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됨을 우리가 또 본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이제 답이 되고 4번에서는 활동, 명사 원칙이 위배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 원칙이 위배되면 우리 형법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단체, 조직죄 등에 있어서 범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단, 조직, 가입, 활동한 자 처벌하고 있죠. 조직, 가입, 활동 다 명확한 개념 맞습니다. 또 우리 형법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명화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1조 요항에서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 아닌 것은 즉 그 밑에는 1, 2, 3, 4 뭘 묻는 겁니까? 반서적 고려로 인한 것이면 1조 요항이 적용되죠. 유리한 신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그런데 반서적 고려가 아니고 단순한 사실관계 변천이라면 1조 양이 적용되지 않으니 1조 1항에 의해서 혐의 시법이 적용되죠. 그러면 1, 2, 4번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자포야정 추반 그 두 문자 안에는 판례입니다. 다만 3번이 거기 없는 판례입니다. 3번이 1조 1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3번이 답이 되고 3번 문제에서는 1번 지문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사로서는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취할 주의무는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고 그 다음 2번 지문 과실일수죄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맞습니다. 과실교통방해죄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틀렸습니다. 해설에 되어 있죠. 우리 형법상 과실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과실로 1화가가 교폭장치, 과실 1할 1, 과실 일수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과실, 중과실, 일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로 1화가가 교할 때 교, 과실 교통방해죄 처벌 규정 있습니다. 해설 보시면 되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질문.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 행위를 합니다. 상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사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내지 선하취득 과정하고 사이에 상당 인간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 사실관계는 바로 봉침 사건입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봉침 시술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환자가 맞아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아봤는데 괜찮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봉침 시술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봉침 시술을 해줍니다. 그 즉시 환자가 쇼크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 의사한테는 이 설명 의무, 봉침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 상해하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이런 건 뭐 기본소리 다 보는 거죠. 의료과학에서 의사 과실 의무 판단하면은 가로 열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실행차수 1번 지문. 그렇죠. 이것도 뭐 대표적인 판례죠. 세 번째 줄에 소위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한 겁니다. 사기 실행차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맞고. 왜냐하면 가압류는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일단 그대로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사기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2번 질문 키워드는 유치권 신고 사건이었습니다. 유치권 신고를 하면 그 법원은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이것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 행위에 가름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소송 사기 실행차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반면 비교해야 되는 판결은 뭐가 있었습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허위의 채무를 비담보 채무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죠.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소송 사기의 실행차수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에서는 원료를 그냥 뭐 물색하다가 적발됩니다. 히로본 제조의 실행차수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준비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마른 거죠. 그 다음 4번 질문에서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실행차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제 5번에서는 법률 차구에 심유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심유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의 두 문자는 미국발 허광민, NU 장량, 건해골 향기 비교가 정당하다. 그런데 그 밑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떤 판례도 그 두 문자 안에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럼 답은 4번 없음 얘가 됩니다. 6번 미소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역 지문 4인 위조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문서와 인장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비업무 처벌 규정 하나도 그렇죠 없죠. 그런데 문제는 4인 위조죄의 경우에는 미수본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왜? 문서죄와 인장에 대한 죄는 전부 다 미수 처벌 규정이 있고 단 하나만 없죠. 그게 뭡니까? 사무소 부정 행사죄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있고 니은 불법체포죄입니다. 아무튼 체포감금이란 말이 들어가죠. 체포감금죄는 모두 미수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포 감금죄도 미수본 처벌 규정이 있고, 중체포 중감금죄도 미수처벌 규정이 있고, 특수체포 특수감금죄도 미수처벌 규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도주죄. 예, 도주죄, 특수도주죄는 일단 예비 업무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도주죄와 특수도주죄는 미수본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특수도주죄는 뭡니까? 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1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면 특수도주입니다. 간수사 도주 원조죄와 도주 원조죄는 예비 업무 처벌 규정도 있죠. 그 다음 리얼 지문, 영아살해죄, 미수본 처벌 규정 있습니다. 살인의 제의 장안에 있는 범죄 중에서 우리는 영자촉, 예비 업무 X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아살해죄, 자살관여죄, 초탁선나살인죄는 예비 업무 처벌 규정이 없을 뿐 미수본 처벌 규정은 있고 또 이 영아살해죄에 미수본 처벌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최근의 경찰 간부 시험에 기출되었던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특강을 통해서 또 본 적도 있습니다. 나왔던 것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옵니다. 인질치사죄 미수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결과적 간주범이지만 있죠. 왜? 현인강해, 현주근조물 일수치사상죄, 그리고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는 미수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업, 준유의 덤으로 현재는 미수본 처벌 규정이 없죠. 왜? 재산죄 중에서 미수본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의 두 문자는 중경점, 강중권, 부장 미수했습니다. 중경점 할 때 점, 준유의 덤으로 현재는 미수본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 다음 사무소 부정행사죄 알고 계시죠? 이건 없습니다. 왜? 무서에 관한 제2장 중에서 유일하게 미수본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사무소 부정행사죄로서 이건 오랫동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 살펴보면 또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시험장에서의 공포경 흥분당황으로 실수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다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 7번. 1번 질문. 우연히 만난 차례입니다. 공동전문 선입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연적 공동전문도 인정되고 어떤 판례였습니까? 하의를 벗고 대기했던 사건에서는 우연적 공동전범을 인정하여 이들 모두를 강간치상죄의 공동전범의 선입을 인정했습니다. 2번 지문. 그렇죠. 예, 용인합니다. 용인 방치하는 것만 가고는 공동강호사가 인정될 수 없죠. 그렇죠. 공동강호사는 범행을 제재하지 않아야 용인 방치하는 것만 가고는 부족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범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업 시간에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공동점 되진 않았습니다. 3번 지문. 딱지엄이란 엄을 지금 발행하지만 나중에 유통되다가 발행한테 돌아오면 내가 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행한다는 것. 즉 휴지 조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딱지엄을 발행하여 매매합니다. 그런데 딱지엄이 어떻게 전종 유통되는지 또는 누가 중간에 소지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하더라도 이들 발행인하고 소지인들 사이에 사기체 공동전범 선입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지문. 워낙 계속 들어왔던 거죠. 결론 어떻습니까? 교사거나 정과정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선입이 인정된다는 것. 반면 단순 악의 정도라면 방조범 등은 선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극 가담한다.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8번.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상해죄 교사범이 선입한다. 맞죠? 반면 네가 알아서 혼내주라 사건에서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선입했다. 계속 비교 정리해왔던 겁니다. 죽음의 기운에 암시되는 단어가 보이죠? 혼내주라.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었습니다. 2번 지문. 여기도 수업 시간에 이게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또 출제된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질문. 그렇죠.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제3자는 무고죄 구성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죠. 즉 제3자 피무고자 선납을 받고 그 사람을 선납해도 선납 무고의 경우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피무고자가 이를 도와줍니다.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맞고 4번 지문. 이것도 이제 아주 계속 봐왔던 겁니다. 그렇죠. 뻔히 예상되는 두 명입니다. 누설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입장에서 룻을 받아주는 공범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성 공범이 문제고, 그러면 필요성 공범의 내부 참가자 상호 사이에서는 현법 조치상의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바로 법원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고, 이를 부탁했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교사범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페이지 넘어갑니다. 9번. 불가벌적 사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대마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틀 이상 계속 넣고 다니죠. 그걸 소지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마 매매죄와 그 다음 소지죄 둘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위 성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마를 매매합니다. 홍대에서 대마를 삽니다. 그러면 집이 신촌입니다. 한 15분 동안은 소지하겠죠, 당연히. 이런 것은 매매죄만 성립하고 소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고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대마를 매매한 날 집에까지 들고 갈 때 정도 소지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이틀 동안 계속 들고 있었던 겁니까? 이틀 동안 계속 들고 다닌 거죠. 이런 것은 매매의 필요 불가분이 아닙니다. 별도로 소지한 겁니다. 둘 다 성립하고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는 2일 이상 하위 주문에 넣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질문. 기본소에도 있죠. CD를 저차합니다. 절도죄 성립합니다.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네요. 그러면 부정경쟁 반제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부정 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이유는 새로운 법익을 걸치면서 그렇습니다. 절도죄는 개인적법익, 영업비밀 부정 사용죄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페어플레이입니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수재가 됩니다. 3번 질문. 워낙 중요했잖아요. 자물쇠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였습니다. 도자기를 보관해달라. 골동물업자가 보관해줍니다. 자물 보관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일본 쪽발이가 이거 내가 사겠으문이다. 마음에 드문이다. 팔아버리네요. 자물 보관죄 이후에 별도로 회녀죄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물 보관죄가 성립할 때 이미 피해자의 사법상 추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회녀죄는 작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아주 중요한 거죠. 또 똑같은 취지 판례겠죠.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가 성립했을 때 이외를 팔아버린 것은 임의로 처분한 것은 별도로 회녀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객체는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 사건입니다. 그렇죠.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를 업무상 과실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작물죄가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고 이외에 이것을 담보로 정해버립니다. 별도로 회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자동차를 절차합니다. 절도죄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이런 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록 번호판을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떼어낸다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자동차에 대한 적정한 관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그 다음 10번 1번 지문. 그렇죠. 검사가 잡아라라고 했는데 튀어라.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때는 자기 범인 언니 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법원은 자기 우선 부자기 보존설 입장입니다. 2번 지문. 모두 아주 강조했잖아요. 불가지하면서. 그래서 상습성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상습범의 별도의 범죄의 유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가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지문.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이후에 지급 거절됩니다. 부동수보 단수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산기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 예, 틀렸습니다. 이거 뭐냐면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다. 요 판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구매원에 가서 주삼이가 만약에 5월 8일 날 사기 치려고 이제 수표를 발행합니다. 수표를 발행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표를 발행받았지만 나중에 이 수표가 유통되다가 은행 가서 수표금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삽니다.
이걸 발행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정수표 단서부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요때 성립합니다. 이게 전종 유통되다가 그 최후 소진이 은행 가서 수표권 지급 청구를 했었을 때 내 계산에 남아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발급받죠. 이런 과 같은 행위는 수표의 비지급성, 유통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월 5월 8일 날 이미 요거 성립합니다. 부정수표로 단수 발행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는 이 갑이 이 A라는 어르신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만약에 5월 13일이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5일 정도 있다가 그리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수표를 줍니다. 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이렇게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빌리면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받아가세요 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속았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는 이게 딱지 수표하고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은행 가서 돈 청구해도 얘가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5월 13일의 행위가 얘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혐의가 같습니다. 그럽니까? 은행으로부터 이걸 발행받는 5월 8일 이때 부정수표 단수부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편취한 약수금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활용받습니다. 그럼 별도의 사기죄 성립하겠죠. A로부터 약수금을 편취합니다. A에 대한 사기죄 성립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기친 의미다. 그걸 모르고 제3자는 B한테 다시 편취 사실을 숨기고 주고 할인금을 교부받습니다. 새로운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 또 틀렸습니다. 11번. 1번 질문. 고용했을 때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비죄 공부할 때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55조 1항에서 명문으로 요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 살인죄 자체에 대한 겁니까? 살인을 준비해 가는 겁니까?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때 이 판례를 봤습니다. 고용했을 때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고 2번 질문. 피해자를 달리합니다. 바로 전소적 법익인 사람의 생명, 신체, 정조, 명예,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마다 각각 범죄가 다 성립하고 이건 상해죄잖아요. 피해자별로 다 성립하는 것이 포괄일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재로 갑니다. 3번 지문. 이것도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소살인죄인지 영아살인죄인지가 문제되는 세 개 판례 중에서 이 하나만 보통살인죄였습니다. 왜? 가로 열고 이방 요건을 갖추지 않아야 했다면. 그렇죠? 그러면 범인하고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질문. 두 분사 전이하실 겁니다. 친모 비사업 반면과 존속 폭행협박 외출. 폭행죄는 반의사 불불죄지만 상해죄는 반의사 불불죄 아닙니다. 그 다음 12번. 친족사노래입니다. 1번 질문. 강도죄, 경계침해죄, 강제집행멸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 상습절도에는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게 해설에도 있지만 간도의죄, 손괴의죄, 그리고 점유광치, 그리고 또 준점유광치, 그리고 간제집행면탈죄. 면탈죄입니다. 간도의죄 안에도 여러 가지 간도가 있죠. 그렇죠? 간도가 있고 특수간도도 있고 손괴죄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 파괴죄, 지금 보는 경계침범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친족사들의 규정이 준용되지는 않습니다. 2번 질문. 맞죠? 소송사기의 경우에 범인하고 피해자인 피고하고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지 피기망자인 법원은 그 어느 누구하고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하고 사이에 있으면 되고
3번 질문. 328조 1항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하죠. 직배, 동동배. 직배, 동동배는 형면제입니다. 이 항에서는 전항 이외의 취조 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산대에서 신고죄입니다. 바로 배우자와 동료입니다. 그런데 얘는 뭡니까? 그 배우자니까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배우자, 동호 친족의 배우자, 동호 가족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제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12월에서 3번에서는 예, 그 배우자는 예, 이런 것들입니다. 직계 혈족의 배우자, 이게 누구? 직계 혈족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빠가 춘삼이 아빠가 세결혼했습니다. 새엄마입니다. 춘삼이가 계모 지갑에서 돈을 뺍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직계 혈족의 배우자입니다. 계모 그래서 친족상대로 지급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365조 1항 2항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자물죄를 범하자 본문 사이에 현법제 328조 2항의 신문가 있을 때 필요적 하면 328조 2항입니까? 1항입니까? 1항이잖아요. 여기서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덤벙덤벙하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번 백신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될 시험에서는 이것 때문에 틀면 눈물이 날 겁니다. 2항이 아니고 328조 1항의 직배 동동배 이 관계에 있을 때 필요적 감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13번 1번 질문. 사기죄에서 숨은 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속은 사람이 이거 갖고 가세요 라고 처분해야만 됩니다. 반면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삼각사기가 되죠. 물론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또는 지위에 있어야만 될 겁니다. 2번 질문. 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론 제3자의 재산상 이익취 등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이게 중요하죠. 사람의 처분 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직접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출처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ATM기에 딱 넣고 계좌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개입해 주는 겁니까?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건 사기죄가 될 수가 없죠. 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ATM기에서 그라운시 주물 입력 병행해가지고 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것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게재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였습니다. 3번 질문. 재물을 편취한 다음에 현실적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세로의 장부상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된다. 맞습니다. 핵심은 새로 이제 현실적인 자금 수수하고 장부상으로만 페이퍼워크입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뺀다는 취지입니다. 4번 질문. 상습사기 미수분 처벌한 규정은 없다. 틀렸습니다. 얘가 답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형법에서 상습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이렇게 봤죠. 상습, 강포가, 강사, 절감, 협상체, 슬래시하고 자공장 부도편. 그렇죠? 자공장 부도편 앞에 있는 얘들은 관련된 범죄도 있다. 사기죄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사기 미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이 지금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 14번.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질문. 워낙 감사한 거죠. 결론. 협박죄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3자에는 법인이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나 법인은 협박자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협박자의 객체 즉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외워두실 필요가 있었고 니은 지문.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있어서 263조를 묻는 거네요. 상해죄의 동시문 특례입니다. 원인된 혐의가 파면된 때 공동점이 원인된 혐의가 파면되면 왜 공동점입니까? 얘 때문에 죽었다. 그게 밝혀졌는데 여기에 틀리죠. 뭡니까?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있어서 결과 발생의 원인된 혐의가 판명되지 아니한답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전범 예외에서 처벌하니 이 함정이 있었거든. 이런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질문. 그렇죠. 계속 침입하려고 합니다. 강한 침입 사수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 리얼 지문.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올라스 문제가 아니고 웬의 문제였습니다. 언제 나올 것인가. 이것을 뒤에서 끌어내고 팔을 불립니다. 이게 벌써 뭐가 되는 겁니까? 기습 추행하려는 실행차수 인정되고 추행 미수죄, 간접 추행 미수죄 실행차수 맞습니다. 15번 기억지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사용 행위 대항은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카드를 제시합니다. 긁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서명, 매출 전표에 허위 서명합니다. 그리고 한 장은 자기 가지고 나머지 두 장은 가맹점주에게 교부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지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어떻습니까? 7차 신용카드 가지고 결제하라고 제시만 했고 그 와중에 도난카드 및 발각되어 서명이나 교환 사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기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행차수는 들어갔죠. 이론적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에 해당하지만 정작 구신용카드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이와 같은 미수행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합을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이미 봤죠. 분명히 이런 거 다 본 히스토릭 팩트는 있습니다. 아, 내가 봤는데 왜 틀렸고. 예, 아직 정리가 덜 됐다라 보시면 됩니다.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지문. 그죠. 뱀체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발생을 이야기해도 되죠. 그런데 15단부터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수의계약, 내 마음대로죠. 나 너가 좋아, 나하고 할래.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손해 발생 위험성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니은 지문 틀렸고 디귿 지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청구하고 점유 개정 방식으로 준용하고 있다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재산자에게 주문하면 현재적 구성하지 않는다. 맞죠? 뭐가 생각납니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정하고 지가 계속 준용하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립니다. 미싱. 그렇죠. 제가 항상 그걸 뭐라 넣어둬라 했죠. 미싱을 양도담보로 정하고 그대로 있다가 미싱. 횡령입니까? 배임입니까? 미싱 탁탁 받다. 아야! 배임죄였습니다. 그렇죠. 디귿. 네, 횡령죄 구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배임죄로 가는 겁니다. 리얼 지문. 배임 수수죄입니다. 채무도는 제사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죠. 리얼 틀렸습니다. 왜? 조문을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렸죠. 357조이랑 타인 사무처리자가 이모에 관하여 부정한 전달을 받고 자기 또는 제3자라 하여금 재물 교부를 받거나 제사상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재물 교부를 받거나 제사상 이익을 취득하면 기수입니다. 이후에 이무비비하는 행위로 나갈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엄 지문. 도난 차량은 미등록 수입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게 자물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점유 이전 받을 당시에는 자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작물 취득죄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게 작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버립니다. 취득할 당시에는 작물임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양도할 때는 작물임을 알고 양도합니다. 그러면 작물 양도죄 성립합니다. 작물 양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16번. 워낙 간주했죠. 이혼을 요구하는. 그렇죠? 키워드는 뭡니까? 세 번째 줄에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이게 키워드죠. 간접집행 면탈죄는 간접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렇죠? 간접집행 면탈죄 간접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향한 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라고 했습니다. 간접집행 면탈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슷한 판결이 뭡니까?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규정한 사건이죠. 채무를 부담하는 양 가장하는 방편. 실제로 허위 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서 2번 질문. 얘도 마판치기 특강에서도 이제 본 적이 있죠. 2번 질문에서는 선박을 감유한 다른 채권자들의 간접집행 불가능할 목적으로 처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재산상 은닉 해당하므로 간접지배면허제가 성립합니다. 또 은닉에 해당하는 이 선박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판례는 금전 등록기 은닉 사건이었습니다. 금전 등록기 3번 질문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존처분당해서 간접채권 지위입니다. 바로 얘죠. 간접지배면허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지배 면허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해야 되는데 이 간접집행면허제의 개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민사집행보상, 간접집행 또는 보존처분의 개체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무하는데 간접채권자로서 어떤 지위입니다. 스테이스 그 자체는 간접집행 또는 보존처분의 개체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간접집행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간접채권자의 지위 상실은 은닉도 아니고 손괴도 아니고 허위 채무 부담도 아니고 허위 양도도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집행면허제 성립하지 않는다. 외워두실 필요에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그렇죠? 네, 틀렸고 4번 질문. 간접집행면허제는 반드시 채권자를 향하는 결과가 야기될 필요 없죠. 왜? 채권자를 향할 수 있는 위험만 있어도 되는 위험범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벌써 이제 틀리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조문이 간접집행면허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이익을 취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봅니다. 가로 열고 허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가로 닫고 그 허위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할 위험이 없다. 틀렸습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를 점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겁니다. 간접집행면허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입니다. 이 해한다는 것은 해할 위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판례인지를 한번 요건 처음 설명 듣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본서는 다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춘삼이가 자기 소유의 X상가입니다. X상가를 친구, 이제 용팔한테 허위 채무 부담하고 갑에서 얼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죠? 허위 채무 부담하고 얘가 간접집행면허를 목적으로 이제 이 채권자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채권자입니다. 만약에 3억 원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 채권자 G가 있습니다. 내가 이 X상가를 간접집행 그렇죠.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간접집행면허를 목적으로 친구한테 허위 채무 부담하고 소유권 인정 등기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가 허위 채무 부담하고 소유권 인정 등기하는 이 행위가 간접집행면허제가 성립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간접집행면허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집행면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위험만 있으면 됩니다. 위험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채권자, 얘는 G입니다. 간접집행면허를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한 건 맞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이렇게 양도한 건 맞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 상가는 이미 이 상가의 시가가 만약에 시가가 3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이 부동산을 딱 떼보면 건조당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얼구입니다. 등기부는 크게 세 편제로 표제부, 갑구, 얼구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얼구에는 각 구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반영합니다. 얼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담보물건 등을 반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이 상가에 대해서 건조당권의 1순위는 KB, 국민은행이 얼마를 담보 잡고 있느냐면 이 상가에 대해서 25억을 담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만약에 신한은행이 만약에 5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이제는 손호상이라는 분이
2억 정도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지입니다. 지는 여기 건전한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럼 봅니다. 변호인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래, 이거 허위 채무 부담하고 양도한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지를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를 만약에 경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 30억이죠. 그러면 경락인이 30억을 법원에 내면 배당 순위에 따라가지고 1순위로 누가 들어갑니까? 국민은행이 20억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얼마 남게 됩니까? 5억이 남게 되죠. 그 다음 누가 들어갑니까? 2순위 건설당근자인 신한은행이 5억을 받아갑니다. 이제 남는 돈은 없습니다. 손호상은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못 받습니다. 3순위 있기 때문에. 잉여주입니다. 남는 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30억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얘들이 다 생긴 거고 이 사람도 오히려 유유 돈을 못 받는데 하물며 니는 이 X라는 이 상가는 민법적으로 너의 책임 재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니한테 담으로 잴 게 아니었다. 그래서 변호인 주장은 재건설에 할 수 있는 위험성 조사 없으니 가제집행면허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허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데 그럼 얘는 아무런 저당권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만약에 국민은행의 건저당권 설정이 취소되거나 무효입니다. 없게 되면 순위가 상승합니다. 1순위, 2순위로. 그럼 이제 얘가 무효 취소되면 얼마입니까? 5억 받아갑니다. 2억 받아갑니다. 7억, 나머지 23억이 있죠. 그럼 얘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참고로 미국에서 25억 정도를 빌려줄 때는 건물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공동저당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공동저당 해가지고 이 건물 시가액에 비례해서 잡을 수도 있으니 그 같은 복잡한 문제를 그냥 빼고 간단하게 이게 무효도는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억, 2억 받아가죠. 남는 돈 23억 중에서 제가 또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허위 양도된 부동산의 채무액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양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채권자 지, 아무런 건전당권을 갖고 있지 않은 지 입장에서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라고 보는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를 못 봤다 하더라도 답은 이미 2번에서 금방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 4개를 다 합할 과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17번. 1번 지문. 내도록 강조했잖아요. 키워드는 뭡니까? 마하니, 수표, 자금. 돈을 받지 않았다. 잔고가 없음을 알면서 발행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수표 자금 입금받지 않았다. 허위 아닙니다. 알겠죠? 비교되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사거래 약정이 없거나 당사거래 약정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발행합니다. 이런 것은 허위 유가증권 자선제가 성립한다. 세 가지 세트를 비교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2번 지문. 원본 맞죠? 위조된 유가증권은 원본을 얘기했습니다. 3번 지문. 유가증권 내용 중에 권한 없는 자에서 이미 변조됐습니다. 그걸 다시 바꾸네요. 변조가 될 수가 없죠. 왜? 변조가 되기 위해서는 변조 개념. 진정하게 성립된 것에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 변조, 허위 자선된 것은 변조 행위의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지문. 얘도 마파치기 그대로 나오죠. 이건 유가증권에서 제일 중요한 판결이다. 보시면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직업 기일에 백지로 된 약속음. 이 타인은 무슨 죄입니까? 백지음을 위조한 겁니다. 유가증권 위조죄입니다. 즉 똥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추사미가 행사 목적으로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음을 완성합니다. 이제 뭐가 나온 겁니까? 예쁜 고양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백지음 형태의 위조 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18번 기억지문. 키워드는 네 번째 줄에 경유정표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최신 판례 등을 통해서 봐왔고 이 경유정표는 일단 유가증권이 아니었으니 조심하라. 그래서 바로 유가증권 위조죄가 아니라 사무소 위조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억 맞고 니언지문. 또 계속 쭉 봐왔고 그렇죠.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기재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 자성권안에 있는 공무원이 객관적 지시를 반하는 허위 내용을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입니까? 허위 공문서 자선죄입니까? 허위 공문서 자선죄였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고 디귿 지문. 신청인에게 이 영동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통보합니다. 허위 공무사설제 성립합니다. 문서 작성거나 있는 공무원이 이것을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런 문서를 만들어내면 허위 공무사설제가 성립하고, 리얼 지문에서는 키워드는 뭡니까? 세 번째 줄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이죠. 대장. 대장은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증명에 불과하니 공정정서 원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리얼 지문 맞고. 미엄 지문.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 개임 결의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다음부터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 개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서 임원 변경 등을 했다 하면 개간적 지시에 관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최되고 그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죠. 예, 그래서 이것은 부실 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9번. 1번 질문. 상대방의 오인차가 부실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지만 위계공지방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게다가 위계공지방은 미수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왜? 땡땡땡 방해죄는 원칙적으로 미수본 처벌 규정이 없죠. 있는 것은 일반 교통방해죄, 미수본 처벌 규정이 있고 기사선 받은 교통방해죄는 예비 음모 미수본 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질문.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당시에 당사자가 허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 즉시 위계공지방이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지만 위계공지방이 되는 것이지 그 즉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질문. 이거 뭐 워낙 중요한 거죠. 별로같이 했습니다.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줄에 신고입니다. 신고는 이것은 자기 완결적 신고로서 신고를 하면 그냥 거기에 대응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 아무튼 이 판례 키워드 신고 잡고 이때는 위계공지방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반드시 대비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3번 위계공지방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얘가 답이 됩니다. 4번 질문. 그렇죠. 또 위계공지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론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제외한 이거 잔인한 것도 아니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포함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참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말장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포함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지만 옳은 질문입니다. 아무튼 제외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해설에도 있지만 감측 어선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공모하여 자기가 입찰 참가 자격을 얻고 나아가 낙찰됩니다. 그리고 감측 어선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위계의향 공무집행방해 재선을 인정합니다. 바로 감측 어선에 대한 입찰이죠. 입찰은 권력작용이 아니라 매매입니다. 비권력작용인 이와 같은 사경제 주체로서의 비권력작용인 입찰의 경우에도 위계공지방해 성립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 20번. 1번 질문. 키워드는 신문 절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처분 절차가 변론 절차로 진행될 때는 증인으로 선서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간단한 절차인 신문 절차로 진행될 때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선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서를 명하게 한 것은 위조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죠. 법관에서 임의로 선서한 겁니다. 위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맞고 2번 질문. 뭐의 목적이죠? 뭡니까?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되죠. 제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의혹하거나 저것으로 희망할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3번 질문. 증거 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 위조 행위할 당시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또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래도 증거 위조죄 성립합니다. 그렇죠. 아직 기소되거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면 이미 증거 위조죄는 성립합니다. 나중에 그게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또는 무죄 판결 받거나 상관없습니다. 4번 질문. 그렇죠.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본율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자사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
구조조건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비록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국가형사사법 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어떤 걸 봤습니까?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증거 위조죄 위조하고 사무소 위조 위조가 같은 개념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바로 이 판례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춘삼이가 펜을 듭니다. 펜을 들어가지고 이걸 하나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지급보증서, 그리고 막 지급보증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2010년도 뭐 3월 8일, 그리고 자성인 김춘삼 이렇게 자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자성하는 날짜는 2010년도 3월 8일이 아니라 2017년도 뭐 2월 9일입니다. 이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탄핵 뭐 최순도 판사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이걸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을 법정에 이렇게 제출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춘삼의 행위는 실제로 2010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서가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 춘삼의 행위는 먼저 사무소 위조죄입니까 아닙니까? 춘삼이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물론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허위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무소 위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위조 변조는 내용의 진실성을 안 묻고 권한의 유무입니다. 춘삼이는 자기 명예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위조가 아닙니다. 즉 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거자 명의로 자성하는 거죠. 춘삼이가 춘삼이로 만드는 것은 위조가 아닙니다. 반면 춘삼이가 2월 7일 날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증거 위조죄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왜? 3월 8일 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없던 증거를 위조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착취를 얘기합니다. 현출 하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무서에 관한 죄 위조하고 증거 위조 개념은 다릅니다. 증거 위조에서 위조는 권한 유무를 안 봅니다. 그냥 없던 것을 하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판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충분히 제 기억으로는 충분히 간주하고 했던 건데, 또 수험생 입장으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제가 수업 시간에 간주하는 거 위주로 뭐 잘 다루시는 겁니다. 거의 뭐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집중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100점 받고 합격하는데 충분한 정도는 다 집중해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